18년간 우리가 받은 모욕의 대가 깍두기나 실컷 드세요. 평택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다. 301호 침실에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숙이 벌떡 일어난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하지만 남편 민노는 야간 경비일로 집에 없다. 영숙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한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들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자는 이유는 간단하다. 뇌종양으로 인한 발작을 대비해 부모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준의 머리에는 수술 부위를 가리는 작은 모자가 씌워져 있다. 책상 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동의서,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수술비 견적서가 놓여 있다. 마지막 희망인 재수술을 위한 돈. 영숙의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다. 엄마. 민준이 잠결에 영숙을 부른다. 머리가 또 아파. 영숙은 재빨리 다가가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대본다. 열은 없다. 다행이다. 하지만 진통제는 이미 하루 최대 용량을 다 먹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엄마가 머리 마사지해 줄게. 부드럽게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영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은 시누이 정인의 집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다. 18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장. 올해만큼은 정말 간절하다. 혹시 모를 도움의 손길이라도.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한다. 발신자는 시누이 정희. 늦지 마. 배추 100포기 할 거니까 새벽에 오고 총알같이 튀어와. 손은 다치지 말고. 마지막 문장에서 약간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영숙은 희망을 품는다. 혹시 정희가 민준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영숙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한 번 더 돌아보니 민준이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영숙은 다짐한다. 오늘은 달라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하철 1호선 첫 차. 영숙은 거의 비어있는 전동차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본다. 서울 강북구까지는 1시간 30분. 18년간 수백 번 타본 이 길이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민준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3세 이후의 사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찍은 것들이다. 수술복을 입고 있거나 링거를 맞고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들. 5년 전 첫 진단을 받았을 때를 떠올린다. 뇌종양이라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1년 후 재발했다. 두 번째 수술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신 감마나이프 수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천만 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수술이었다. 민노의 야간 경비 월급 12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영숙의 파트타임 청소일로 버는 80만 원을 합쳐도 부족했다. 지하철이 강북구에 도착한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희의 아파트로 향한다. 30평 규모의 깔끔한 아파트. 정희의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생활이 넉넉한 편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늦었네. 벌써 6시 반이야. 죄송해요, 형님. 지하철이 조금 늦고 빨리 들어와. 배추 절이는 건 어젯밤에 다 해놨어. 무채부터 썰어. 거실 한가운데에는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말 100포기는 좋기 넘어 보인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다. 영수가 올해는 김치가 잘 될 것 같아. 배추 상태가 좋더라고. 영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두른다.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 옆에 무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여러 개 놓여 있다. 형님 혹시. 영숙이 입을 열려다 멈춘다. 민준이 얘기를 꺼내려 했지만 정희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물을 썰기 시작한 영숙의 손끝이 금세 시려온다.
11월 말의 추위에 정인의 집은 난방비를 아끼느라 춥다. 하지만 정인은 거실에서 따뜻한 온돌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영수가 무채가 왜 이렇게 굵어? 국수 뽑는 거야? 좀 가늘게 썰어. 영숙의 손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어간다. 차가운 무즙이 갈라진 손톱 사이로 스며들어 쓰라리다. 형님, 고무장갑 좀. 맨손으로 해야 손맛이 나지. 그것도 몰라. 정희의 말에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물을 썬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부잣집 며느리와 가난한 집 며느리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졌어. 시댁일도 안 하고 명절에도 친정만 가고. 정희가 TV를 보며 중얼거린다. 영숙은 씁쓸하게 웃는다. 자신은 18년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간 적이 없다. 항상 시댁일이 우선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정인의 제사 준비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인은 편의점 김밥 한 줄을 영숙 앞에 놓는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해. 할 일이 많으니까. 정희 자신은 거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반찬이 푸짐하게 들어있는 도시락이다. 영숙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목이 메는 것을 느낀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한다. 영숙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다. 고춧가루가 갈라진 상처에 들어가 지독하게 아프지만 그만둘 수 없다. 정희는 가끔씩 부엌으로 와서 확인한다. 양념이 좀 짜지 않나? 젓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깍두기도 해야지. 무 남은 거로. 고춧가루가 고르지 않게 묻었네. 다시 버무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버무리는 동안 영숙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다. 저녁 8시. 마침내 김장이 끝났다. 베란다와 다용도실이 김치 항아리로 가득하다.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까지. 정말 많은 양이다. 고생했어. 올해도 잘 됐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치통들을 둘러본다. 영숙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화끈거리는 상처를 달래고 있다. 형님, 영숙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연다. 혹시 민준이 얘기 들으셨나요? 민준이? 무슨 얘기? 뇌종양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정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한다. 아, 그 얘기? 들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형님, 정말 급해서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아드릴게요. 민준이가 정말 위험해서. 영숙아. 정희는 냉장고를 열며 말한다. 너희 집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우리 집도 힘들어. 요즘 건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그리고 정희는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낸다. 2kg이 되는 반찬통에 깍두기가 반도 채워져 있지 않다. 이거나 가져가. 김장은 원래 각자 집에서 하는 거 알지? 내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한다. 12시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받은 대가가 깍두기 반통이라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희가 영숙을 쳐다본다. 그 나이에 늦둥이는 왜 나와서 이런 고생이야? 미리 검사라도 받지.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내뱉고 깍두기통을 받아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영숙은 무릎 위에 놓인 작은 깍두기통을 내려다본다. 18년간의 노동, 오늘 12시간의 고된 일, 그리고 아들의 절박한 수술비.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이 작은 통 하나라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따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그 나이에 늦둥이는 왜 낳아서. 민준이는 영숙이 37세에 낳은 늦둥이였다. 그래서 뇌종양이 생긴 건 아니다.
의사도 분명히 말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정희의 말은 영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마치 민준이의 병이 영숙의 잘못인 것처럼 들렸다. 평택역에 도착해 집으로 걸어가는 길, 영숙의 핸드폰이 울린다. 민노다. 여보, 김장 끝났어? 많이 힘들었지? 응.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민준이는? 괜찮아? 응, 잠들어 있어. 여보. 영숙이 말을 멈춘다. 정희에게 거절당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다. 깍두기 통을 들고 올라가서 남편과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자 민노가 거실에서 일어난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소파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자고 있다. 어서 와. 많이 피곤하지? 민노가 영숙을 맞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깍두기 통을 본다. 표정이 순간 굳는다. 이게 전부야?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깍두기 통을 식탁 위에 놓는다. 여보, 답해봐. 이게 전부냐고? 민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린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노의 얼굴이 붉어진다. 12시간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누나 집엔 김치가 100포기도 넘을 텐데? 여보, 목소리 줄여. 민준이 깨는 게 낫지. 엄마가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 알아야지. 민노는 영숙의 손을 잡고 자세히 본다. 갈라진 손톱, 부어오른 손가락, 고춧가루가 박힌 상처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괜찮다고? 이게 괜찮다고? 민노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받아온다.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씻겨주며 물었다. 민준이 수술비 얘기는 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했어. 근데 안 된대. 이유는? 자기네도 힘들다고. 그리고 영숙이 말을 멈춘다. 그리고 뭐? 민준이를 그 나이에 왜 낳았냐고. 민노의 손이 떨린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날 밤 영숙이 잠든 후 민노는 거실에서 노트와 계산기를 꺼냈다. 18년간 영숙이 정인의 집에서 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김장 연 1회 곱하기 18년 18회. 하루 12시간 곱하기 일당 15만 원 270만 원. 명절 음식 준비 연 4회 곱하기 18년 곱하기 20만 원 1440만 원. 제사 음식 준비 연 2회 곱하기 18년 곱하기 10만 원 360만 원. 각종 집안일 도움 월 1회 곱하기 18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만 원 2160만 원. 총합 4230만 원. 민노는 계산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18년간 받은 것은 김치 몇 통과 반찬 조금이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민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 민노야. 응, 무슨 일이야? 어제 김장 고생한 영숙이한테 뭔가 해주실 생각 안 하세요? 뭘 해줘? 김치도 줬잖아. 누나. 영숙이가 18년간 누나 집에서 한 일을 계산해 봤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계산? 아니,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해? 4천만 원이 넘어요. 18년간 무급으로 한 일이.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누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준이 수술비가 급해서 그런 얘기하러 전화했어?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 집도 힘들다니까. 정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민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이틀 후 저녁, 민노네 집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정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다. 민노, 나와. 영숙이 문을 열자 정희가 밀고 들어온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한테 돈 달라고? 18년간 계산한다고? 누나, 일단 앉아서. 앉긴 무슨,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정희는 영숙을 가리키며 소리친다. 이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김장하러 올 때도 내가 부른 적 있어? 제 발로 왔잖아.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이 형편에 김장할 돈도 없으면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민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진다. 평택 구석에서 근근히 살면서 무슨 큰 소리야? 그리고 그 나이에 애는 왜 낳아서 이런 고생이야? 그 순간이었다. 민노가 냉장고로 걸어가 깍두기 통을 꺼내온다. 누나, 이게 뭔지 아세요? 깍두기잖아. 이건 단순한 깍두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욕이에요. 민노는 깍두기 통을 들어 올린다. 18년간 우리가 누나한테 받은 모욕의 상징이에요. 민노가 깍두기를 정희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린다. 빨간 국물이 정희의 얼굴과 옷에 튄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실컷 드세요. 18년간 우리를 무시한 대가니까. 민노는 바닥에 떨어진 깍두기를 더 집어서 던진다. 이게 우리가 받을 대접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깍두기 반통? 정희는 경악한 표정으로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는다. 너 지금 친누나한테 음식을 던졌어? 네, 던졌어요. 그동안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영숙이 무서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민노와 정희만 남는다. 18년간 영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김장 때마다. 그건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요? 그럼 가족답게 대우해 주셨어야죠.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좋아. 너 오늘 이거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누나가 하실 거예요.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희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다. 거실에는 깍두기와 빨간 국물이 흩어져 있다. 민노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며칠 후 민노의 핸드폰에 작은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다. 민노야, 주말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큰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고 하더라. 너도 와야 한다고. 민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희가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가족회의요? 잘 모르겠어. 그냥 오라고 하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말이 되었다. 민노와 영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큰아버지 댁으로 향한다. 인천에 있는 큰 집은 민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곳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가득 차 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정희까지 모두가 민노와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울었던 모양이다. 어서 와 앉아. 큰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에 민노와 영숙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는다. 민노야, 큰아버지가 입을 연다. 내가 누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데? 민노는 고개를 숙인다. 이미 정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한 모양이다. 큰아버지,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얘가 제 얼굴에 음식을 던졌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린다. 민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 10년 넘게 동생 내외 챙겨줬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에요? 민노야, 그게 사실이야? 고모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민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데? 작은아버지가 묻는다. 18년간의 기록입니다. 민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친다. 누나가 영숙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록이에요. 뭐라고? 큰아버지가 놀란다. 작년 추석 영숙이가 2시간 동안 송편을 빚었는데 누나가 못생겼다고 전부 뭉개버렸어요. 다시 빚으라고 하셨죠. 그건 정희가 변명하려 하지만 민노는 계속한다. 재작년 아버지 제사 때는 영숙이가 혼자 제사상을 다 차렸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누나가 차렸다고 거짓말하셨고요. 친척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다. 작년 설날엔 새벽 4시부터 10시간 동안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누나는 나물만 무치셨죠.
앉아서요.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그리고 음복할 때도 누나는 상 앞에 앉으시고 영숙이는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본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민호야, 그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년 동안 영숙이가 누나 집에서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민노는 계산서를 펼친다. 4천만 원이 넘어요. 거실이 조용해진다. 4천만 원? 큰아버지가 놀란다. 그런데 이번 김장 때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깍두기 반 통이에요. 민노는 핸드폰으로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영숙이가 12시간 일하고 받은 게 이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린다. 정희야, 정말이니?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한테 이게 전부야? 그게. 정희가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민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진다. 누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땅 문서 있었던 거 혹시 아직도 누나가 갖고 계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무슨 소리야, 그게? 큰아버지가 묻는다.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문서가 있었어요. 300평? 친척들이 술렁인다. 근데 3년째 상속 절차가 안 밟아져 있더라고요. 민노는 등기부등본을 꺼낸다. 현재 시가로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희야. 작은아버지가 소리친다. 이게 사실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문다. 누나가 3년간 우리한테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큰아버지가 따진다. 우리 집도 힘들어. 남편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힘들고, 그래서 동생들 몰래 숨긴 거야? 고모가 화를 낸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친척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희야. 큰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야지. 가족 회의는 정희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땅은 형제 3명이 균등 상속하기로 했고 그동안 정희가 독차지했던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희야, 너 정말 실망이야. 고모가 혀를 찬다. 동생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들,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울먹인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한다. 당장 상속 절차 밟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노와 영숙은 말이 없었다. 이겼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영숙이 물었다. 아니야. 18년간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며칠 후 정희로부터 문자가 왔다. 민노야, 나 정희다. 상속 절차 밟을게. 변호사 만나서 진행하자. 그리고 영숙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노는 문자를 보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승리했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여주 땅 외에도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2천만 원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정희가 단독 수령했다. 이것까지? 민노는 경악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수익자를 정희 단독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숙이 의문을 표했다. 글쎄, 정희가 뭔가 조작한 건 아닐까? 민노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다. 보험회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변경 서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서명이 평소와 달랐던 것이다. 이거 위조 아닌가? 민노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명이 위조된 것이 맞았다. 누나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했다고? 민노의 손이 떨렸다. 단순한 상속 은닉이 아니라 문서 위조까지 한 것이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민노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문서 위조가 확실하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요. 그럼 누나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실형도 나올 수 있어요. 민노는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미워도 친누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다. 일단 누나와 직접 대화해 보겠습니다. 민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만나서 얘기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 보험금 문서 위조 건요. 전화 너머로 정희의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누나, 어떻게 알았어? 필적 감정 받았어요. 누나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한 거 맞죠? 긴 침묵 후 정희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다음 날 민노와 정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희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민노가 물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 정말 힘들었어. 남편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도 문서 위조까지.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잖아. 의식도 가물가물하시고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릴 때부터 맞으라고 항상 참아야 했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도 포기했고 결혼해서도 시댁이래 친정이래. 그렇다고 해서 알아.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나도 정말 절박했어.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민노는 복잡한 마음으로 누나를 바라봤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누나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누나, 고발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모든 걸 돌려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가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웃집 박할머니가 영숙을 찾아온 것이다. 영숙아, 너희 시어머니 얘기 좀 해줄 게 있어. 할머니, 무슨 얘기세요? 너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박할머니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숙이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영숙아, 미안하구나. 정희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이 돈은 내가 가져라. 5천만 원이 들어있다. 정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넌 내가 낳지 못한 딸이야. 영숙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몰래 돈을 모아두셨던 것이다. 그런데 박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정희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이 통장을 찾아갔어. 나는 모른 척했지만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까지 정희가 가져간 것이었다. 민노는 분노했다. 땅과 보험금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유품까지 가져갔다니. 이번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민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어머니가 영숙이를 위해 남겨두신 5천만 원은 어디 있어요? 뭔 소리야? 박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영숙이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 두셨다고.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누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도 썼어요? 빚 갚는데. 다 썼어. 민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누나, 이번엔 정말 고발할 거예요. 유품 횡령까지는 못 참겠어요. 민노야, 제발. 안 돼요. 선 넘었어요. 민노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몇 달 후 정희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유품 횡령, 문서 위조, 상속재산 은닉 등 여러 혐의였다. 법정에 선 정희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평생 가족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적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정희는 고개를 떨궜다. 또한 피고인의 부친명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무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노와 영숙이 앉아 있었다. 영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법정을 나오며 정희가 민노를 불렀다. 민노야. 네. 미안해. 정말로. 민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년 후 민준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정희에게서 되찾은 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뛸 수 있어. 민준이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영숙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긴 싸움이 끝나고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복도는 늘 무거운 공기가 흘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민준이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영숙과 민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담당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5년간의 긴 투병 생활이 끝난 것이다. 민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다가와 영숙의 뺨을 닦아주었다. 이제 아프지 않아. 축구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함께 먹었다. 평범한 요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민준이는 영숙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커서 의사 될래. 아픈 애들 고쳐주는 의사. 영숙과 민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을 위한 꿈으로 승화되는 모습이 대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노의 핸드폰에 정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이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 정말 다행이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6개월이 더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영숙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다. 민준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민노는 야간 경비 일을 그만두고 낮 시간 배송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집에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숙은 파트타임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도 야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엄마, 공부 어려워? 민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우리 민준이처럼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영수가 나야. 오랜만에 듣는 정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차분하고 낮아져 있었다. 네, 형님. 민준이 어떻게 지내? 많이 좋아졌다면서? 네,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가 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 어떤 생각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 영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정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다음 주 영숙은 용기를 내어 정희가 봉사하고 있다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평택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다. 복도에서 정희를 만났을 때 영숙은 놀랐다. 정희는 소박한 봉사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수가. 정희가 먼저 인사했다. 형님.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정희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더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람이 있어. 그러시겠어요. 특히 치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자식들이 안 와. 1년에 한 번도 안 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만약 늙어서 저렇게 되면 민노나 영숙이가 날 찾아올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영숙은 정희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님,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정희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나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영숙이 말했다. 18년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형님을 미워했어요. 당연해. 미워할 만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놓고 싶어요.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몇 주 후 정희가 영숙네 집을 방문했다. 민준이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정희를 보며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이분이 누구야? 이모야. 엄마 형님. 민준이는 정희에게 다가가 90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민준아, 이모가 늦었지만 용돈 줄게. 정희는 봉투를 꺼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요양원에서 받는 봉사비를 모은 것이었다. 아니에요,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받아, 영숙아. 이건 민준이 선물이야. 그날 저녁 정희는 영숙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요리를 한 것이었다. 이 김치, 영숙이가 담근 거지? 네. 정말 맛있다. 내가 담근 것보다 훨씬 맛있어. 민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정희와 영숙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형님 오셨네요. 민노야. 미안해. 정희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노의 말에 정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의 김장철, 영숙은 정희에게 연락했다. 형님, 올해 김장 같이 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가족이잖아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희가 평택 영숙네 집에 왔다. 이번에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왔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영숙은 정희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예전과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다. 나도 일할래. 18년간 영숙이가 해준 일, 이제 내가 해야지.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영숙과 나란히 서서 물을 썰기 시작했다. 손 조심해요, 형님. 고마워. 민준이는 할머니와 이모, 엄마가 함께 김장하는 모습을 신기해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아빠, 이모가 엄마랑 친해졌어? 응, 친해졌어. 다행이다. 엄마가 웃는 게 좋아. 민노는 아들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희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려 노력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정희가 영숙에게 말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두 사람은 정희가 봉사하는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으라는 이유로 항상 참아야 했고 내 욕구는 무시당했고 그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이 됐다는 거야. 이해해요, 형님. 변명이 아니야.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야 진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형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9살이 되는 생일이었다. 영숙은 정희에게 연락했다. 형님, 민준이 생일 파티에 오세요.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고모잖아요. 생일 파티는 소박했다. 집에서 영숙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케이크,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만 있었다. 정희는 민준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민준이를 위해 산 의사 놀이 세트였다. 와, 이모, 고마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가족이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권력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민준아, 고모 약속 하나 해줄까? 네. 고모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너희 가족 잘 지켜줄게. 그 대신 민준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줘. 네.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정희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그날 밤 민노와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다. 형님이, 응,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싶어. 우리도 변했잖아. 더 강해졌어. 영숙이 민노의 어깨에 기댔다. 맞아. 우리 모두 변했어. 영숙의 대학 졸업이 다가왔다. 4년간의 야간 대학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다.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고 영숙은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다. 민준이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영숙이 면접에서 말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영숙은 소아 환자 가족지원센터에 취직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다. 첫 출근하는 날 정희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영숙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형님. 내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영숙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상담 대상은 3살 백혈병 환자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힘드시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들도 뇌종양이었거든요. 그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런데 지금은 완치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 어머니에게 힘을 주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희의 생일이 다가왔다. 51세 생일이었다. 영숙은 민노와 상의해서 정희를 초대하기로 했다. 형님, 생일 축하해요. 영숙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 정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생일을 챙겨줄 줄은 몰랐어. 가족이니까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정희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봤다.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계세요. 자식들이 버린 할머니인데 그분이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치매 때문에 기억이 없으시거든요. 내가 갈 때마다 딸이 왔네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에요. 그분한테도 그분도 나한테도. 그거 좋은 일이네요. 민노가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3년이 더 지났다. 민준이는 12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다. 영숙은 소아 환자 가족지원센터에서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경험과 진심 어린 상담으로 많은 가족들을 도왔다. 민노는 배송업체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요양원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치매 할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세 가족은 여주에 있는 그 땅을 함께 방문했다. 이제는 민노와 영숙 그리고 정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다. 여기에 작은 펜션을 지을까 해. 정희가 말했다. 펜션요? 소아 환자 가족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 말이야. 영숙이 일하는 센터와 연계해서 민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기여할 차례야. 정희는 지난 몇 년간 모은 돈을 내놓겠다고 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운영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해. 영숙이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1년 후 희망 펜션이 완공되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소아 환자 가족들이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펜션 개관식 날 영숙은 정희와 함께 김장을 준비했다. 펜션에 머물 가족들을 위한 김치였다. 형님, 깍두기도 담가요. 그래, 깍두기도 담그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깍두기를 썰었다. 5년 전 그 차가운 11월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영수가 그때 생각나지? 깍두기 한 통 때문에 시작된 모든 일들. 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깍두기 한 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욕적이었던 깍두기 한 통이 결국은 가족을 되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만약 그날 제가 참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 때로는 터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저녁 때 펜션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영숙의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가족들, 정희가 일하는 요양원 관계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민준이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펜션이 열리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준 덕분이에요. 저도 아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다른 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과 민노, 정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민노가 말했다.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해가 지고 펜션 마당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품은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깍두기를 한 접시 담아 나왔다. 자, 모두 드세요. 사랑으로 담근 깍두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깍두기를 집어먹었다. 달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영숙은 속으로 인사했다. 깍두기 한 통에서 시작된 긴 여행이 마침내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그날 밤 영숙과 민노, 정희는 펜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정희가 말했다. 그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펜션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전령이었다. 깍두기 한 통의 모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기적으로 끝났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